자, 이제부터 5장을 보실 건데요. 5장은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제, 내용 보시면요. 일단, 자, 국세와 이제 강제징수비라고 있습니다. 이때 강제징수비는 국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세무서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뭐 압류를 하든 혹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지출되고 있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비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세나 강제징수비는 좀 공익적인 성격의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국세의 우선입니다. 즉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끼리 하고 있는 채권이 있고, 그리고 민간과 국가 사이 가지고 있는 조세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일단 세법은 그 둘 중에서는 우선 조세 채권이 더 우선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이 원래 우선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에 나온 항목들은 조세보다 더 우선한다. 즉 민간에 발생되고 있는 채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국세보다 더 우선한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원래 원칙은 국세가 더 우선하지만 밑에 있는 것만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5장에서의 문제들은 보통 이렇게 국세와 다른 채권들의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순서를 매겨서 순서를 어떻게 잘 알고 있냐라는 것이 과거에는 좀 많이 옛날에는 보통 계산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이 말 문제, 법문구로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법문구 위주로 준비해 보시고 또 부가적으로 한번 계산 문제 해볼게요. 모시겠습니다. 일단 표에 있는 보수에서 숫자가 있을 거예요. 숫자가 1-1이 있고 1-2가잖아요. 얘네들끼리는 동순이란 겁니다. 동순이이고 가장 위에 있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시면 선집행 지방세 및 공과금에 강제징수비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국세를 징수하기 전에 지방세나 공과금을 징수하는 쪽에서 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압류 등을 하고 있어서 돈을 걷어온 게 있겠죠. 그럼 이제 국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입만 줘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입만을 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관련되고 있는 강제징수비, 즉 이렇게 징수 활동하고 있는 재반 비용들만큼은 가장 먼저 국세 조세 채권에서 회수액에서 차감되고 있는 거예요. 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와 관련된 게 두 번째가 공익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수비와 공익비용은 그 사람한테 어떤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지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런 비용들은 다른 것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돈을 징수해야 된다. 이걸 뺀 나머지만 국세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2-1번 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이죠. 자, 임차 보증금 중에서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요. 주택 임대차 관련된 임대차 보증금이 있고 상가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집주인과 계약한 다음에 보증금 뭐 1억 원, 월세 뭐 50만 원 계약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보증금은 이제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임대인이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많고 세금도 체납액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세에서 그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내가 걷어야 될 돈이 딱 1억인데 마침 그 사람한테 보증금이 1억 원이 있네?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대체적으로 서민들이 많은 임차인들은요, 자기가 맡겨놨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국가에게 뺏기는 느낌 들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상황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서민들이 많은 이제 주택 임차인들 혹은 상가에서 이제 조그마한 점포를 빌려서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서민 자영업자들인 거죠. 그런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 혹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금에서 일부만큼은 국세보다 더 우선한다. 즉 이것만큼은 국세에서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일단 일부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우선 변제 임금 채권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도 마찬가지인데 자, 어떤 사업주가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이제 나 모르겠다라고 도망쳐 버리고 이제 세무서는 거기 남아 있는 자산들을 가지고 국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무서는 좋다고 세금을 막 가져버리면 이제 그 사업주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은 자기가 받아갈 월급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월급이 없는 거니까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어떤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보시면요. 자,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세가 열심히 징수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 퇴직급여라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럼 나머지 임금들은요? 나머지 임금들은 바로 기타 임금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기타 임금 채권들은 일단 원칙은 뭐냐면요. 일단 원칙은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기타 임금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요. 자, 질권 저당권에 설정되고 있는 담보권 있죠. 담보권에 우선되고 있는 조세, 공과금이 있으면요. 그때는 기타 임금 채권보다 조세가 더 우선한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림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기타 임금 채권은 설정일보다 앞선 국세보다는 뒤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요약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선 먼저 보실 거는 국세보다 무조건 앞서고 있는 거는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이다. 정리해 보시면요. 정리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1번 그룹과 두 번째 2번 그룹이 있죠. 얘네들은 일종의 프리패스. 그래서 국세보다 먼저 앞서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가져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으로 치면은 좀 더 이제 VIP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번호표를 무시하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세와 채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VIP 코스가 따로 있더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세 번째가 가장 어렵고 가장 우리가 많이 고민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법정기일 전 피담보 채권입니다. 자, 피담보 채권은 어떤 거예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우리나라 세무서에서 이제 그 국세를 징수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요. 자, 어떤 납세 의무자와 갑이란 사람과 그리고 은행이 이제 갑이 자기의 재산을 걸어서 돈을 왕창 빌린 거예요. 즉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갑이 망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걱정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담보로 잡아놓고 있는 건물을 가져와서 팔고 있으면 자기가 빌린 거에 대해서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세무서에서 와서 이 사람 나한테 내야 되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안 냈더라. 그래서 그 건물 판고 내가 싹 다 가져갈게. 이래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심하고 담보 차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담보 차입에는 기본적인 우리 일반 사회에서의 어떤 구조가 거래 구조가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냐? 법정 기일 전에 이 법정 기일은요 세금에 대한 어떤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세금에 대한 기준일보다 먼저 설정 담보가 잡힌 게 있으면 그 담보가 잡힌 건 먼저 국세보다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담보를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나는 안심하고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법정기일보다 그 법에서의 세법상의 기준일보다 앞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은 먼저 한 것으로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의 인형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서 1번과 2번 그룹은요.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국세보다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그룹은 그 법정기일과 이 담보의 설정일을 두 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뭐가 더 앞서 있냐에 따라서 국세가 앞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담보 채권이 앞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따져봐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담보란 것은 뭘까? 이 담보 설정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전세권, 질권, 저당권,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 그리고 세 번째, 가등기 담보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그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설정 일자가 법정기일보다 앞서 있으면 나는 국세보다 더 먼저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권리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설정기일이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나는 국세보다 늦게 돈을 회수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일단 올해 개정된 사항이 이 국세 다음에 괄호 이 문장 있죠? 이게 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문장은 워낙 좀 최근에 들어온 내용이기도 하고 많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올까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개정되었으니 왜 개정되는지 개정된 결과가 어떤 건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칠판 보시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어, 어떤 재산이 있습니다. 건물로. 자,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세금을 요 시점 때 어, A의 국세가 100원만큼이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럼 A는 이 100원이란 국세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요 시점 때 B라는 사람한테 양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는 이 건물의 주인은 A였었고요. 양도한 이후에 이 건물의 주인은 B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주인 바뀌고 있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을 인수하고 있는 B한테도 국세에 체납액이 있는 거예요. 체납액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렇게 좀 붙여서 자, 이때 B가 안낸 국세가 이 시점 법정 기일이 이때가 B1로 할게요. B1이 현재 숫자가 보시면 40원이 있어요. 40원 이렇게 할게요. 자, B1은 40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시점 때 B2가 있고 금액이 40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B3이 있고 세금이 40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하기 전에 B가 건물을 사기 전에 이미 이만큼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안에는 살고 있는 어떤 임차인이 있고요. 이 임차인이 요 시점 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맺으면서 보증금을 준 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럼 국세가 B한테 B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려고 해요. B예요, B. B 세금을 징수하려 해요. A가 아닙니다. B 세금을 건물을 팔아서 징수를 하려고 할 때 이때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나와 있는 것이 포인트예요. 보시면 자, 이때 이 세 가지 B1, B2, B3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자, 먼저 당연히 임대차보다 더 먼저 빌리고 있는 B1과 B2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자,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 B1과 B2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냐? 임대차를 하기 전에 전 주인인 A에 대한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한도로 B1과 B2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바꿔보라면요. 만약에 이 건물 양도하기 전에 A한테 체납액이 없잖아요. 이게 없으면요. B한테는 임대차보다 더 먼저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순서 정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순서 보시면은 B1이 40원이 있고요. 그 다음이 B2가 4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거죠. 보증금이 있고 그 다음이 B3가 원래는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보시면 자, 법정 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B3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B3는 임대차 설정일보다 뒤에 있는 것이니까 이 금액 고려하지 않고 국세가 B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임대차 전에 B1, B2인고 그때의 한도는 아무리 B1, B2가 금액이 많아도 A의 금액 A 100원을 한도로 해서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하고 있는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임차인은요. 맨 처음에 A한테 집을 빌릴 당시에 이 A한테 세금이 얼마인지 알았어요. 100원 체납액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래 100원 체납액 빼더라도 난 받을 게 있으니까 계약해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A에서 B로 바뀌었으면요.
그러면 B의 세금이 얼마인지는 계약할 당시에 임차인은 관여할 수 없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예측하고 있는 이 100원의 한도 내에서 국세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최대가 얼마죠? 100원이 한도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B1이 60원이고 B2가 60원 할지라도 국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한도 금액인 100원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말하고 있는 뭐 전세 사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이게 뭐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 아시고,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보통 옳은 문장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서 보실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당해세의 우선 원칙이에요. 당해세가 뭔지도 잠깐 그림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당해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 때 갑에서 을로 상속 또는 증여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를 받고 있는 을은 이 시점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다가 담보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담보 차입이 이때 하고 있는 거니까 요 날이 설정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제 을한테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그 증여세에 대해서 법정기일은 언제냐? 그때 법정기일 이따 보시겠지만 그때 법정기일은요. 이 증여세에 대한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딱 보시면 법정기일보다 설정기일이 더 앞서 있잖아요. 그럼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 담보채권이 증여세보다 앞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때만큼은 아무리 법정기일이 설정기일보다 뒤에 있더라도 이런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더해서 종부세까지 그 채권들은요 무조건 이 설정기일보다 채권보다 우선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선되고 있는 채권 우리는 당해세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설정기일과 법정기일을 왜 비교하냐면 그 취지가 뭐냐면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해서 그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지 않고 있으면 국세가 우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보실게요. 자, 이제 을이랑 이 은행장이랑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이 그 건물에 대해서 돈을 빌려면은 당연히 등기를 보겠죠. 등기를 보니까 이 시점 때 갑에서 을로 증여가 상속이 발생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때 증여가 일어났으니까 언젠가는 세금을 내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정기일이 실제 세금이 이때 발생하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은행은 이때 세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지 않고 있으니까 설정기일보다 더 우선해서 이 세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당해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해세는 무조건 상증세가 다른 것보다 우선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요 시점 때 담보 차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 날이 설정기일 되고 있는 거죠. 요 날 설정기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갑에게 이번엔 갑에게 이 건물에 대해서 담보 차입을 빌려줬는데 요 시점 때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해서 요때 상속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되면서 갑에서 을로 주인이 바뀌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사망한 이후에 요 시점 때 고지서가 발송되어서 이때 상속세에 대한 법정기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처럼
설정기일이 법정기일보다 앞서 있죠. 근데 상속세죠. 그러면 상속세라면 이거 당해세가 아닌가 싶을 수 있겠지만 이땐 당해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릴 당시에 상속이 있었어요?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 사람은 곧 죽을 거니까 상속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즉 예측 가능성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세는 법정기일에 있는 설정채권에 대해서 당해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당해세이고 당해세가 아닌지 잘 봐야 되고 있는 겁니다. 위의 케이스는 당해세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당해세가 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케이스는 당해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 기일 전에 상속 증여 자체가 발생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이걸 봐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당해세의 우선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조합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요. 3페이지.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 계산 문제를 푼다면은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줄을 세워 보시는 거예요. 그 줄을 세워 보실 때 먼저 1순위는 맨 먼저 보셨던 것처럼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강제징수비와 공익비용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액 임차보증금과 3개월의 임금채권 또 3년간의 휴직급여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1, 2순위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에 대한 당해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국세가 들어갈까 말까 보는 거예요. 이 1, 2, 3번은 일단 먼저 프리패스, VIP 때문에 먼저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피담보 채권과 국세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피담보 채권의 설정 기일보다 국세의 법정 기일이 우선하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국세가 이제 여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 설정일 전에 법정 기일인 국세가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국세의 설정 기일보다 법정 기일이 뒤어 있다. 그럼 먼저 이제 이 국세가 이 채권의 뒤로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거는요. 1, 2, 3번은 무조건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국세와 담보채권을 비교해서 뭐가 더 앞서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설정 채권보다 더 뒤에 있는 채권이다. 그러면 그때 국세는 기타 임금 채권보다 더 뒤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좀 보시면 자, 우리가 기타 임금 채권은 질권 저당권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보다 우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요. 그 국세가 질권 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는 기타 임금 채권은 원칙에 따라서 조세보다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다시 보시면 자, 피담보 채권보다 국세가 앞서지 않고 있으니 예외사항이 아니라 원칙에 의해서 기타 임금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지만 일단 이게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거의 계산 문제에서는 다 걸린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당해세 우선 원칙의 세부사항을 보시면은 당해세의 예외라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소액 임차보증금이 2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3순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소액 임차보증금 말고 일반적인 임차보증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일반 채권에. 일반 채권에 임차보증금에 소액 뺀 나머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국세보다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 사기에 의해서 이제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봤자 소액만 받고 있는 소액만. 그럼 나 내 임차보증금 어디 갔을까 보니까 국세에서 하자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순서를 보시면요. 마치 임차보증금이 임차인들의 돈을 국세가 가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대인한테 받은 보증금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야 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보증금 받지 못하고 국세가 세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세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입장 얼마가 화가 나겠어요. 억울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기 어떻게 했냐면요. 만약에 이러한 임차보증금이 보시면 자, 임차보증금이 있고 이 임차보증금이 자,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으면은
원래 원칙은 당해세가 우선이지만 이때만큼은 보증금이 우선하여 변제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근데 그때 중요한 건요 보시면 이 경우 변제되고 있는 금액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당해세 징수액에 한정한다라고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겁니다. 자, 의도는 이거예요. 자, 다른 것도 있고 당해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어요. 그럼 세법은요. 당해세와 보증금만 금액을 주고받는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내가 당해세에서 받아야 되고 있는 금액이 이만큼이 있지만 대신 이만큼을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해세가 아니라 다른 피담보 채권이나 기타 채권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그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금액은 바뀌지가 않고 당해세에서의 금액만을 줄여서 그 금액을 임차보증금을 갚는데 주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서는 그대로예요. 순서는 그대로이지만 여기 있는 금액을 빼다가 밑에만 채우고 있다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 규정이에요. 많이 어려운 규정인데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려면 여기까지 봐야 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이해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 당해세 연칙에 대한 예외는 보지 마시고 일단 여기는 순서 위주로만 정리하실게요. 순서 정리하시면 먼저 가장 중요한 뭐였어요? 설정기일과 법정기일을 비교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거의 100개 중에서 80개 맞출 수 있는 거의 수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볼 건 뭐냐면 그러면 이 피담보 채권의 설정기일과 법정기일을 비교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설정기일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 설정기일과 비교하고 있는 법정기일이 뭔지를 보셔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법정기일이에요. 즉 언제 국세의 그 기준점이 되고 있냐는 거죠. 자, 법정기일 이해하기 위한 힌트는 뭐냐면요. 바로 국세의 확정일자예요. 우리가 납세의무가 성립도 있고 확정도 있잖아요.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가 있다 정도이지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확정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즉 국세가 전체 금액에서 이 사람의 건물 양도가에서 내가 받을 것은 이만큼이 있어 라고 주장하려면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즉 금액이 확정돼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확정일자가 돼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확정이 되려면 이제 세무서가 납세의무자한테 내가 받을 세금은 얼마야라고 고지서를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서류 송달에 대한 원칙은 도달주의지만 이때만큼은 도달일자가 아니라 발송일자예요. 발송일자. 즉 고지서를 보내자마자 그 국세에 대한 권리가 생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원래 송달의 원칙은 도달주의지만 법정기일만큼은 발송일자로 따진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고지 납부가 아니라 신고 납부가 그러면 신고일로 한다라는 것도 확인해 두실게요. 신고일과 발송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고요. 그 다음 보시면 나머지 내용들이 이제 확정전 보점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국세징수법에서 이 사람이 탈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 앞서서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금을 가족에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압류 등기, 압류 등록일을 법정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발송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신고일 또는 발송일 그리고 등기 등록일로 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날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넘겨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가등기 권리에 대한 취급입니다. 자, 가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결론만 하시면 돼요. 결론만. 결론은 저당권과 동일해요. 저당권과.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든 가등기를 잡든 다 같은 날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대한 설정일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설정 일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즉 가등기 일자와 법정 일자를 비교해서 앞서고 있는 것이 가등기 일자라면은 국세가 우선하고 있는 것이고 법정기일보다 가등기 일자가 뒤로 가고 있으면은 그들은 국세가 더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일자와 일반적인 담보 설정 일자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자, 첫 번째는 조세 채권 간의 우선순위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국세를 징수해서 금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국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국세에 대해서 어떤 순서대로 돈을 국세가 가져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가져갈 때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때 순서는 뭐냐면요.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돈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냐를 봐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서가 첫 번째, 납세 담보가 있고, 두 번째 압류가 있고, 세 번째 교부 청구가 있어요. 자, 납세 담보는 이 사람이 세금을 탈세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넣을 것 중에서 일부분 내가 담보로 잡을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순위에 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압류, 즉 실제로 탈세가 된 다음에 세금을 얻기 위해서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이 교부 청구예요. 교부 청구는 뭐냐면 마지막에 숟가락만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너 세금 징수했어? 세금 가져왔어? 그럼 나도 가져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노력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3순위로 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이렇게 국세끼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세와 일반 채권이 아니에요. 국세와 일반 채권을 앞서 보셨던 것처럼 법정기일이 언제고 설정기일이 언제인 것이고, 그렇게 국세와 다른 채권의 금액을 분배한 다음에 국세끼리에 대해서 이 순서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주의하실게요. 자, 마지막은 세부사항이에요. 세부사항은 뭐냐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결론만 보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바로 압류 선착주의예요. 즉 뭐냐면 만약에 부가세 담당이 있고 그리고 다른 조세 담당이 있어요. 그럼 부가세와 법인세 담당이 있으면 그 둘 모두가 압류를 동시에 압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각자가 한 사람에 대해서 압류하고 있으면은 같은 금액에 대해서 누가 먼저 우선되고 있냐 보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압류 선착주의, 먼저 압류한 쪽에서 다른 국세보다 먼저 이 국세로 가져간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압류 선착주의도 일반적 채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세끼리 가는 거예요. 국세끼리 압류할 때 선착주의로 먼저 압류한 사람이 가져간다 되고 있는 거 주의하실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기타 사항입니다. 이번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일단 물적납세 의무는 그 물건을 명의상으로 내가 물건의 주인 된 상태라면 거기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 물적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보시면은 일단 양도담보가 있죠. 자, 양도담보가 뭔지 살짝 좀 설명드리면요. 자, 칠판 보실게요. 자,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자, 을은 이제 갑은 이제 을에게 돈을 빌리려고 해요. 돈을 빌리는 방식이 일반적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겉으로만 볼 때에는 건물을 을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양도예요. 하지만 이건 양도가 아니라 이 건물의 이 양도에는 이명격이 있어서 만약 갑이 을한테 일정 기간 내에 돈을 다시 돌려주고 있으면은 건물의 소유권을 을은 갑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은 뭐예요? 차입인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양도담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양도담보로 인해서 일단 법적으로 등기를 떼어보시면은 법적인 주인은 이 건물 주인은 갑이 아니라 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 건물을 양도담보한 다음에 갑이 세금이 밀렸다는 거예요. 세금이 밀린 경우에는 이 건물의 실제 주인은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식상의 주인인 을한테 그 건물을 팔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너가 세금을 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양도담보론요. 건물은 을 거가 아니라 갑 거예요. 원래부터 갑 거이기 때문에 을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팔아서 그 돈만 주고 있으면은 을은 손해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가 바로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양도담보는 뭐냐? 양도담보는 결국 담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도담보는 이제 법정기일보다 이후에 설정되고 있으면은 일반적인 담보채권의 설정처럼 국세보다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되어 있다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2번, 3번 있는데 자, 3번 보시면요. 3번 보시면 자,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 즉 이제 건물의
명의만 가지고 있는 을한테 너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라고 납부를 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에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담보재산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 갑이 을한테 돈을 갚지 않아서 그 건물의 완전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즉 양도담보권이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을은 갑이 내야 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해설한 게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밑에 이 PPT에 있는 이 문구와 아마 노트의 문구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PPT에 있는 문구를 이제 노트에 대한 문구로 고쳐 주실게요. 그래서 보시면 채무자가 이제 갑인 거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아서 그 담보의 소유권 자체가 실제로 이전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을은 여전히 고지를 받았으니까 양도담보에 대한 물적납세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납세 의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거짓 담보권 설정에 대한 청구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시점에 법정기일인 국세에 대해서 취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세에 취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미래에 발생한 이 세금에 대해서 낼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지 않을까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보다 전에 나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다른 사람과, 을이란 사람과 갑이 있고 을이란 사람한테 가서 담보 차입하고 있는 겁니다. 담보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담보의 설정기일은 요날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법정기일보다 설정기일이 앞서 있으니까 이때 이 담보 채무가 국세보다 우선되어서 을이 먼저 국세보다 돈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무서 보기에는 이 담보 차입계약은 실제 차입계약이 아니라 내가 세금을 걷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짓으로 짜고 치는 것이다 꼭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는 이 둘 사이에서의 담보권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담보권 설정에 대한 취소 청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보시면요. 그러면 세무서에서는요, 납세자와 제3자가 짜고 거짓으로, 둘이 짜고 있는 겁니다. 담보 차입은 거짓말이고 그냥 내가 세금을 걷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면은 그때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무서는 이 거래는 가짜 거래요라고 법원에 주장해두고 있는 겁니다. 주장한다면은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거짓 계약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원칙적으로는 세무서한테 있는 겁니다. 다만 보시면요, 이게 중요해요. 납세자가 법정기일 전 1년 전에, 즉 국세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1년 전에 특수관계인과 이러한 담보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황상 보면은 거짓인 것이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입증 책임이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법정기일 1년 전에 특수관계인과 계약을 맺고 있으면 이를 짜고 한 것으로 추정한다 되어 있어요. 추정은 뭐예요?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무서가 이 갑한테 너 이 거래 짜고 친 거래이지 나 이거 인정 못해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럼 반대편의 갑에서는 이거 짜고 친 거 아닙니다 라고 근거를 들어서 반박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원래 입증 책임은 원래 원칙은 세무서한테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 본인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증 책임에 대한 내용도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문구로 잘 받으실게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수치로 풀어보시고요.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 및 체납처분비 등등은 국세 등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되고 있는 거는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비만 강제징수비만 우선되고 있는 것이고 공과금은 우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되고 있는 비용들만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요. 3번은 당해세의 예외를 문제로 만든 거예요.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게 당해세에 대한 문장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다음은 3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5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이네요. 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법정신고 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아니죠. 신고에 따라서 하고 있는 세목은요. 법정기일은 신고일이에요. 신고일. 그리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발송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고일과 발송일 주의하실게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납세조합으로부터 2번,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 의무 확정일 전에 주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자, 납세 의무 확정일이 아니라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고 있는 것이 되고 있는 거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것에 매각을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 속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등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다. 그렇죠? 우리 국세끼리 순서는 납세 담보, 압류, 교부 청구예요. 그래서 압류가 청구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3번은 옳은 문장입니다. 자, 4번 보시면요.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자, 우리가 양수에 대한 제2납세 의무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특수 관계이거나 조세 피해를 목적으로 양수한 사람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양수인들이 이 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4번은 틀린 말인 거고요. 자, 5번.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자, 우리 양도담보에 대한 납세 의무는 법정기일 후에 대해서만 내고 있는 거죠. 법정기일 전이 아닙니다. 법정기일 후에 대해서만 국세 등을 징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그다음 7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 저희 8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이에요. 자, 1번 납세 의무자의 재산 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정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근데 이 문장에서요, 이 양도가 양도 담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에는 물정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양도 담보 언급이 있어야 이런 물정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요. 자, 2번. 자, 2번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납부고지가 있은 후에 납세자의 양도에 의하여 자,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양도담보권 자격정지가 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에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조속하는 것으로 본다. 즉 납부고지가 있는 이후에 실제 그 양도담보재산이 갑에서 을로 이전됐다 할지라도 그 을에게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2번이 옳은 문장입니다. 자, 3번 보시면요. 현행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금 채권에 대한 특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 채권이 위 보증금 채권에 우선한다. 아니죠. 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것은 설정기일과 똑같습니다. 설정기일이
국세 채권보다 앞에 있으면은 그러면 국세보다 이 임대차 보증금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죠. 3번 틀렸고요. 자, 4번. 납세 의무자를 채무자라는 임금 채권, 국세 채권. 보시면 2019년 3월이 되겠네요. 그리고 근저당부 채권 설정일이 2019년 2일이에요. 그러면 법정기일보다 설정기일이 우선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국세는요. 설정기일보다 우선되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채권도 국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타 임금 채권은 원래 조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법정기일이 설정일보다 우선되고 있는 국세만 예외적으로 기타 임금채권보다 우선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실게요. 자, 그리고 5번. 자, 납세 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 채권이 있는데요. 법정기일이 2019년 1월이고 압류가 5월이에요. 100원 있고, 근저당부 채권, 담보채권이죠. 설정일은 2월이고 100원이 있고요. 지방세 채권이 법정기일이 3월이고 압류가 3월이네요. 1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150원이 있어요. 그럼 150원에 대해서 국세와 다른 채권들에 대해서 분배를 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배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 내에서 분배하실 건데, 일단 먼저 국세 채권의 법정 기일이 2019년 1월이어서 담보 채권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그 순서 보시면은 자, 조세 채권이 있어요. 조세 채권 100원 있고 담보 채권 100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매길 때 금액은 이제 분배되고 있는 거죠. 그때 분배할 때 금액은 위에서 아래로 금액 매기고 있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150원이니까 자, 조세가 100원이고 담보 채권이 50원 되고 있는 거죠. 합계가 150원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 조세권 100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조세가 국세가 있고요.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럼 법정기일은 국세가 앞서고 있지만 압류만큼은 지방세가 우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세와 일반 채권끼리는 기일 싸움, 법정기일과 설정기일 싸움이지만 국세끼리는요. 압류 선착주의에 의해서 먼저 압류한 쪽에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다시 자, 지방세와 국세로 나뉘어져서 지방세가 100원이고 국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결론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가 100원 그리고 담보채권이 50원 순으로 하여한다가 오히려 맞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장이란 거예요. 됐습니다. 다음은 9번인데요. 자, 9번도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시면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넘겨보실게요. 자, 보시면 갑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갑의 채권자 을은 2014년 1월 1일 갑에 대한 채권 4억 원을 담보하는 주담권을 설정했다. 갑은 24년 3월 1일 병으로부터 귀금속을 증여받아 증여세 1억 원의 조세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뭐 좀 나와 있고 갑을 보시면요. 갑은 24년 12월 31일 사망하였다. 그래서 아들 정은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갑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며 이때 채무까지 다 승계했어요. 자, 상속 당시 아파트 시가는 10억 원이며 정은 1억 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엄청 길죠. 자, 1번 보시면요. 첫 번째,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가 있어요. 상속세 1억 원. 자,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왜냐면 그때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상속세는 그때는 당해세이기 때문에 항상 증여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2번을 보시면요.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는 을채권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당해세는요. 항상 상대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상속세는 항상 증여세보다 당해세이지만 일반적인 담보채권 비교할 때는요. 담보채권이 설정될 당시의 상속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자, 을채권은 이때 24년
2024년 1월 1일인가요? 1월 1일에 이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설정된 이후에 이때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속세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상속세 법정기일. 자, 그러면 담보를 설정할 당시에는 이때 상속세에 대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때만큼은 당해세로 부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채권에 우선하지 않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가 시가대로 강제 환가가 이루어진다면 을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우리가 아파트 시가가 10억 원이죠. 10억 원. 근데 보시면 10억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면은 가장 먼저 우선되고 있는 것이 채권자 을의 법정 담보 채권이죠. 왜냐하면 설정 기일이 1월 1일이니까 다른 조세채무는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최우선 금액은 을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10억 중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을의 전체 채무 금액인 4억이기 때문에 전부 다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3번도 옳은 문장 되고 있는 거죠. 자, 4번 보시면 정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가 아파트를 압류하고 10억 원에 공매하였다면 적은 4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자, 보세요. 정의 아파트는 10억 원이에요. 그럼 10억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게 뭔지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을의 채권이 4억 원 있죠. 빠지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있죠. 상속세가 지금 1억 원 있죠. 빠지고 증여세 1억 원 있죠.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남은 금액 얼마예요? 4억 남아 있는 거니까 4번도 옳은 문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 부과된 국세 등등은 납세 의무에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그렇죠? 납세 의무의 승계는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당연히 승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설명이었어요. 자, 10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12번 문제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계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세무서장은 개인 사업자인 최납자 씨에게 세무조사 결과 종소세를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납부고지서를 24년 6월 30일에 발송했습니다. 발송일이 뭐죠? 이게 바로 법정기일인 겁니다. 그래서 자, 소득세에 대한 법정기일은 24년 6월 30일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최 씨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자, 최 소유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에 붙이게 되었고 매수인은 공매대금 1억 7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주택을 팔아서 훼손 금액이 1억 7천 있는 거죠. 우리 이 금액을 이제 아래의 채권들과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할 거는 여기 자료를 보시면서 조세 채권과 다른 채권에 대한 순서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1번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최우선, 자, 우선 변제 금액, 최우선 변제 임차보증금은 1,500이고 나머지는 뭐인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 임차보증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먼저 소액 임차보증금 금액이 얼마죠? 1,500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업원인 나이래 씨의 임금채권 1,200이 있는데 퇴직금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임금채권 중에서 먼저 최종 3개월치는 최우선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임금채권 3개월치니까 300만 원만큼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의 채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5천만 원은 설정 등기일이 5월 20일이에요. 그러면 자, 법정 기일 언제죠? 6월 말이죠. 이날보다 앞서 있으니까 이 채권이 더 우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죠? 5천만 원. 자, A은행 채권이 5천만 원큼 있어요. 임금 3개월짜리고요. 자, 그랬고 그 다음 4번 보시면 B은행 채권이 1천만 원인데 설정 등기일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면 6월 말보다 뒤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국세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국세, 소득세가.
얼마였었죠? 1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비은행 채권. 그래 금액이 얼마였었죠? 4천만 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기타 채권인 거예요. 기타 채권. 그래서 기타 채권은 여기 나와 있는 기타 임차 보증금이 있었고 그리고 5번이 있는 거죠. 근데 5번도 보시면은 A은행에 대한 담보 채권이어서 설정 등기일이 2022년 1월 1일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법정기보다 앞서 있으니까 얘도 우선되지 않겠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 담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면 주택이 아니라 공장에 대한 담보 채권인 거예요. 우선 주택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설정된 채권으로 볼 수가 없는 일반 채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채권 다 더하시면 금액이 얼마냐면요. 3,500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체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했습니다. 이제 먼저 마지막 할 거는 분배하고 있는 거죠. 분배. 그때 분배하는 금액은 전체 금액이 얼마죠? 1억 7천만 원이고 순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액 임차 1,500, 임금 300, A은행 5천만 원이고 소득세 남은 금액이 얼마냐면요. 금액 구해 보시면 1억 200 나옵니다. 1억 200이 나와서 답은 그러면 2번 되겠네요. 자, 되셨죠? 그 다음은 13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인데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게 출제된 적은 없는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문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풀어보시고 안 되시면 제껴버리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갑이 체납한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갑소의 주택을 압류하여 공매하였다고 나와 있죠. 자, 공매 대금이 2억 1천만 원인 경우 세무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소득세 고지세액이 현재 9천만 원 있죠. 납부의소의 발송일이 6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이 7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 금액이 2천만 원만큼 있네요. 자, 똑같이 그 문제 풀어보시면 자,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액 보시면요. 우선 2천만 원만큼이 있죠.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압류된 주택에 대한 24년 종부세가 나와 있고 종부세는 당해세이죠. 당해세이기 때문에 항상 일반적인 국세보다 우선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당해세 금액은 3천만 원만큼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압류된 주택에 대한 A은행 채권이 있어서 설정 등기일이 24년 4월 10일입니다. 그럼 6월 말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A은행 채권은 당해세보다는 뒤에 있지만 소득세보다는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A은행 채권 금액이 얼마죠? 6천만 원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소득세인 거죠. 소득세가 금액이 9천만 원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임차보증금이 있는 거죠. 나머지 임차보증금. 금액은 얼마냐면은 이제 2천만 원 빼 나머지니까 5천만 원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배를 해볼 건데요. 자, 그때 전체 금액이 얼마냐면 자, 분배하는 금액이 2억 1천만 원 나오네요. 자, 2억 1천만 원 순서를 해보시면 소액 임차가 2천만 원, 당해세가 3천만 원, A은행 6천만 원, 소득세가 얼마냐면은 9천만 원이고 이제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끝나는 것이 몇 년 전 문제풀이인데 이제 추가된 것이 뭐냐면은요. 이 임차보증금 있죠? 이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7월 10일자예요. 근데 당해세인 종부세가 발송일이 11월 20일이에요. 이렇게 당해세 우선 원칙에 의해서 법정기일이 뒤로 가 있지만 앞서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에 대한 당해세는 이제 그 중에 금액을 기타 임차보증금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날짜가 빠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다른 순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당해세와
임차 보증금만 금액을 주고받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2차 배분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세가 3천만 원이 빠지고 대신 임차 보증금이 3천만 원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뭐였어요? 그 임차인들의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해세 금액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임차 보증금은 4천만 원만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경우에는 6천만 원만큼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건 뭐였어요?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당해세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9천만 원만큼 있으니까 더해보시면 답은 9천만 원밖에 되고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이 영상에서는 6장 설명드리겠습니다.